전 법무부 장관이 너무하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2차 소환조사하고 귀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이유가 뭡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하셨던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건가요? 검찰 조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경심 교수님한테 5천만 원 송금하신 이유가 뭔가요? 웅동학원 사기 소송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거 없으십니까? 여기 문 좀 열어줄래? 이 문이 잘 안 열린다 집이. 번호가 뭐였지? 이게 박경현? 아까 1층에 있는데. 자, 수많은 질문에도 조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문 열어줄래? 라는 전화기 너머의 통화 내용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도 역시 입을 닫았다는 겁니다. 조국 어제 두 번째 검찰 소환 9시간 30분 동안 조사. 하지만 침묵, 묵비권. 장관님 대신 검사들은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선택했다는 것. 이번에도 진술 거부. 사모펀드 21위 웅동학원 묵묵부답.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준비한 질문은 일단 다 물어본다라는 계획이에요. 검찰 관계자는 진술 거부라는 똑같은 대답이라도 향후 재판에서 조서 활용을 위해서 다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사 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데, 자, 검사 출신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정경심 씨가 구속이 돼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은 검찰이 지금 가족 인질극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조국 장관도 지금 구속할 것을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을 때,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 많은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이제 부부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법조인들도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정경심 교수 구속될 당시에 비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을 하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불쾌감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영장 청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전제되는 사실은 이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처음에 1차 조사 때 진술거부권 행사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대답할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자체는 1차 조사 때 미리 준비한 질문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질문사항을 다듬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을 그전에는 표창장 위조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아니 표창장 진술 거부할 걸 전제로 해서 표창장과 관련된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된 워드 파일이 당신의 연구실에서 나왔고, 이 워드 보면 직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다 질문에 넣는 거예요. 실컷 그냥 검찰이 주장하고 그렇죠. 다른다.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 길어지고, 예. 그다음에 결국 조 전 장관은 밑에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렇죠. 그러면 사실 기왕 어차피 답변 안 할 거 검찰이 그냥 묻히고 다 묻는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의자 신문조서는 확보된 증거와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가지고 조 전 장관이 정말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아마 질문사에 100% 이게 들어갔을 겁니다. 어떤 거요? 본인이 답을 안 찾아요. 그러면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블라인드 펀드가 1차 조사식으로 한다면, 블라인드 펀드가 이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걸. 1차 조사 땐 블라인드 펀드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지시를 했고, 당신이 몇 시 때 어디서 받아봤고, 이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공소장 작성하듯이 다 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의자 신문조서만 읽어봐도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뉘앙스, 거의 그런 공소장 이미지. 같은.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차 조사 받고도 제가 아마 조 전 장관 측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것 봐라, 뭐 이런 느낌 들었을 거다.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 직후에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건물주 정경심 수사 직후 월세 더 내. 법원, 검찰의 정경심 씨 재산 추징 보전 청구를 수용했죠. 그래서 부동산 묶어놨잖아요.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2019년 기준 시가 7억 9천만 원인데 역세권이고 상권을 고려해서 실제 시세는 20억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비싼 상가 일단 법원이 묶어놨어요. 그런데 수사 직후 월세 인상 정경심 건물의 세입자들이 10평 기준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50에서 70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10년 이상 월세를 올린 적 없는데 정경심 동생이 직접 찾아와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수사 시작되자. 왜일까? 정경심 검찰 수사 후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8명에서 10명으로 축소시켰는데 이 비용을 그 월세로 충당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도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WFM에 차명으로 주식 투자했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함께 연루가 돼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참고인 신분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족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어느 정도 월세가 이렇게 비싸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은데 예. 10년 동안 월세 인상 요구가 없다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성북구에 있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3남매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일부씩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건물 속에서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바라봤을 때 월세를 인상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그리고 메머드급 변호인들을 선정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말해왔던 것처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메머드급 변호인으로 전관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 임하면 유리한 것 아니야? 이런 잘못된 인식을 또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도덕적으로 썩 달갑게 보지 않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될 텐데 자영업자들 월세 올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